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랑말랑학교라고 하는 그 책을 주제로 만나면서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에 공지를 했는 것처럼 우주 생물체를 그려보세요 라고 메시지를 파도를 던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진짜 말랑말랑하게 온 학생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주 생물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릴 건가? 일단 마음속에 눈으로 내가 상상하는 우주 생물체는 이런 것 같아. 한번 상상해봐 주실래요? 상상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하고도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려준 우주 생물체예요. 물론 이 우주 생물체는 다양한 어떤 우주의 환경을 제시하고 그 환경에 맞춘 이런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우주 파티에 가면 꼭 하는 게 있는데, 우주 생물체하고 우주인은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주인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 생각보다가 저거 못지않게 괴 생물체를 그리는 거예요. 막 귀가 막 삐죽삐죽 나오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던, 공상 영화에서 봤었던 뭐 그런 것들. 근데 우주인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있는 수업이 행성이거든요. 아이들이 만든 행성 모형. 여기에 있는데 우주인은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나. 내가 바로 우주인이죠. 왜냐하면 나는 태양계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내가 우주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자신이 우주인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이들과 우주 수업을 할 때, 이 태양계나 이런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가치의 전환.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주인이라는 생각 해본 적 없죠? 내가 우주인이야. 여러분들 지구에 살지 않아요? 살잖아요. 우리 우주에 살죠? 한때 뭐 우주에 갔다라고 이소연 씨 나와서 우주인 이소연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내가 약간 코웃음을 쳤지. 난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 자체로 우주인인데 왜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물으면 깜짝 놀란 아이들도 우주인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스스로가? 아니죠? 같이 밥 먹으면서 어머 우리 엄마가 우주인이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사실은 우리 우주인들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을 가진다, 가치관을 가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부터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혹시 알아요? 모르죠? 이거 비밀인데 나 우주인이야.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그리고 넓은 자기중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단어 한번 들어보셨죠? 굉장히 한때 열풍처럼 아마 2013년쯤 처음에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일본 책인가? 약간 샤이라고 들어가서 겐샤이, 발음도 어렵고, 그런데 이 겐샤이는 고대 힌디어라고 합니다. 고대 힌디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게 하지만 어떤 미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누군가를 대할 때잖아요. 누군가를.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관점이 어디로 가죠? 상대, 타인,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곧바로 나오는 문장이 이거예요.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저 누군가에도 출발점은 나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빼고 타인만, 타인이 존재하는,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를 어떻게 대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삶을 한번 봐봐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랑말랑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책에 세운 이유도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출발점이고 내가 중심이고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내가 우주인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죠. 근데 사람들에게 야 네가 우주인이야 라고 해도 설마,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해도 내가 뭔 주인공식이나 자꾸만 자기를 뒤로 빼거나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자기를 낮추는 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예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일수라는 거죠. 근데 이 겐샤이라는 책이요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 하면 길잡이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단어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겐샤이고, 그러면 왜 두 번째가 길잡이일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단함 속에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길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자기 안에 단단해졌을 때,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삶의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 길잡이에서 이 문장이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울림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흔들림 없이 전념하는 순간에는 신의 섭리도 따라서 움직인다. 그를 돕기 위해 보통 때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난다.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들과 만남, 물질적 지원 그의 길에 나타날 것이다. 윌리엄 허친슨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베레스트 높이를 측정할 때 히말라야 원정대를 이끈 원정대 대장이래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거의 울림이 없었어요. 울림이 없었는데 제가 이 책을 그 당시에 읽을 때는 굉장히 좌절하고 있던 상태여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누군가에게 줬어요. 그리고 다시 책을 샀는데 놀랍게도 보시오, 책이 두 권이 아니라 한 책에 24쪽 있죠? 여기가 25쪽이에요. 여기에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그것이다가 25쪽이에요. 근데 이 25쪽이 어디에 또 한 번 나오느냐 하면 40쪽을 읽고 났는데 또다시 25쪽이 또 있는 거예요. 저한테 온 책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잘못 편집된 거죠. 그 수천 권이 나왔을 그 책 중에 저한테 이 책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40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45쪽에서부터 40쪽까지가 한 번 더 있어요. 제 책만.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다른 책도 그런가 해서 서점에 가서 찾아봤거든요. 정상이에요. 저한테 온 책만, 뭐 다른 사람한테 갖는 건지도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저한테 온 책은, 그런데 40쪽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 선택할 자유하고 리더에 관해 가지고 길잡이에 대해서 읽고, 여기에 보면 리더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신호와 단서들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길을 걷고 그 길을 보여줍니다. 해서 되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이 울림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라고 했는데 옆 페이지에 25쪽이 또 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래서 아까는 검은색 줄로 미줄을 그었는데 굵고 진한 빨간색으로 이제 다시 그은 거죠. 어떻게?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결국은 유일하게 남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나의 선택이다. 그러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이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작년
싫어요.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 학교하고 많이 부딪히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놈의 학교 내 당장 때려치운다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럼 뭐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고 이렇게 너 할 거 많잖아,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강연이 들어온 건 학교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큰 이유였기 때문에, 내가 학교 현장을 돌았을 때 어느 학교에서 그만큼 지금처럼 어느 연수원에서 나를 그만큼 찾을까 생각해보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한테는 학교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진로 선택의 고민에 대한 거, 그래서 옷 원피스 리폼하면서 정말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한다, 이걸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옛날에 참 그 책 사서 다시 샀죠. 샀는데 이 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게,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있을 텐데,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큰 일을 한 사람은 또 큰 일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소소하게든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있을 텐데, 그럼 난 도대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제가 작년에 만 30년 5월 달에 30년 근속상을 받고 2달간 진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 차에 그럼 나는 왜 선생을 30년이나 했을까?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가야 될 일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찾다가 이 책을 만나면서 뭔가가 돼야 되겠다. 영감을 얻은 거죠. 뭐가 돼야 되겠다? 그냥 담임 아니고 국민 담임이 돼야 되겠다. 저 책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길을 찾는다면 리더는 결국은 뭐예요? 조금 앞서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그러면 국민 담임,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해봤을 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교사가 되어서 30년이라는 이 시간을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 이유이겠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의 담임이 한번 돼야 되겠다. 이게 내가 세상에 온 소명이다.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당장 돈이 없는데 어디 세우지? 책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이 되기 시작을 해서 저 이제 말랑말랑 학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맨 처음으로 가서 겐샤이 말랑말랑 학교 읽어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담임이 엄청 한 사람 그대에게만 집중한다는 거 느끼시죠? 그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느끼시고, 바로 그 책 전체의 정서에 겐샤이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다른 누가 되기를, 길잡이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그래서 처음에 이 말랑말랑 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할까라고 했는데, 그게 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랫겐가 저의 어떤 블로그 글에 카피라이터인가 직업인 사람이 딱 이 단어를 적어놓은 거예요. 겐샤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도 순수한 단어가 떠오릅니다는데, 와, 갑자기 막 온몸이 팝콘이 빠박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 교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이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한 사람이 흔들림 없이 전념하는 순간에는 신의 섭리도 따라서 움직이고 그를 돕기 위해 보통이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사건들이,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과학이다 보니까 실험 정신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 빨간 코트를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봤어요. 해외 직구. 너무 마음에 드는
해외 직구예요. 미리 물었어. 11월 2일까지 도착이 가능할까요? 아, 도저히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왜? 많은 물건이 한꺼번에 와야 세금을 적게 물기 때문에 한두 개 가지고 도저히 수입을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주문은 할게요. 그 사람도 되게 난감했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중간에 왔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근데 이걸 막연히 이것만 기다리고 또 있을 수 없어서 그러면서 그냥 끌리는 대로 한번 가는 대로 가보자. 그래서 일단 또 취소 요청을 했어요. 취소 요청을 했는데 취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나 모레 뭐 입고 가지? 저는 강의 갈 때 제일 고민이 뭐 입고 가지인데 뭐 입고 가지? 이거 결국은 안 왔으니까 어제. 근데 언제 전화가 왔느냐면 오후 4시 반쯤 돼가지고 나선 번호가 딱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랬더니 여기 저기볼인데요. 빨간 가죽 자켓이 지금 도착했는데 어떻게 보내드리죠? 그래서 나는 그 가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내일 서울에서 입어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저희가 대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으로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입고 온 거예요. 네, 정말 어느 우주가 날 돕는다는 게 딱 느껴지죠. 정말로 강하게 원하는 것들은 저는 끌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삶이 끌림으로 선택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되느냐, 뭐 명예가 있느냐,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무엇이 가장 나를 끄는가, 무엇이 나를 가장 끄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도 어쨌든 그 끌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지금 요 아가씨들만 처음이고 어르신도 처음 뵙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뭔가 그 끌림이 있어서 내가 약간 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와서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사실은 다 더 잘 출 수 있었는데 애들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TV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면 반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저 동작을 모두 반대로 해서 내가 다 외워가 몸에 다 익힌 거예요. 근데 애가 어느 날 저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다 했는데 그래서 또 다시 방향을 다 트니까 이 몸이 이게 올라갔는데 아니야 이거야 막 여기서 너무 혼란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느 날 수행평가 확인하게, 수행평가 사인하잖아, 그죠? 또 나는 대신 절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와라. 그래서 그 아이가 왔어요. 왔는데 걔를 보면서 걔가 댄스부원이야. 딱 보는 순간 불쑥 재현, 너 선생님 춤 좀 가르쳐주면 내가 10월 30일 축제에 너희들이랑 춤을 추고 싶어. 그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온 말이야. 7월이었기 때문에 10월달이 엄청 멀리 남아 있는 줄 알고 불쑥 이제 던진 거죠. 근데 걔가 그래요? 또 선뜻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7일 첫 연습을 시작해가 진짜 밤낮으로 연습을. 그래서 놀랍게도 춤을 췄죠. 보여드릴게요. 1분 30초를 위해서 2달 반을 헐 정말 놀라운 어머 열려야 돼 이 떨림은 뭘까요? 자 열리라고 믿고 제가 사실은 유튜브 입성기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크롬을 모르는 바람에 정말 너무너무 헤매다가 크롬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6월 30일 유튜브에 입성을 해서 안되네. 아 아쉽다. 이거 꼭 봐야 되는데. 아 크롬으로 가볼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춤을 추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별로 내가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지도 않고 하니까 구독자 수가, 조회수가 없는데 이 10위 안에 드는 걸 보면 다 가시나 저 춤과 관련된, 특히 저 1분 30초의 무대에 올라는 저 영상은 3일 만에 거의 160회인가 사람들이 눌러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꿈꾸는데 이 가시나를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아, 다 이유가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말랑말랑학교라고 하는 저 책을 쓰면서 준비하면서 꿨던 꿈이 뭐냐면, 교사가 꾸민 대학생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교생 실습 나가는 교생 지도 그것만 끊임없이 사범대학이라든가 가정대학에 컨택을 해도 일반 대학생은 만나는데 사범대 아이들, 교사를 꿈꾸는 아이들만 딱 모이는 모임에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랑말랑하게 딱 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10대 지금 이 순간도 삶이다 라는 책으로 저의 강의를 들었던 사범대 그 교육학과에서 교사를 꿈꾸는 정현지 양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들 교사 동아리에서 선생님을 한번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랑말랑학교의 첫 강의가 교사를 꿈꾸는 대학생들한테 가서 한 강의였던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꿨던 꿈이 이 책 나오고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냥 일어날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날을 위해서 이미 언제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2015년에 그와의 만남이 있었고, 그 아이가 선생님 이렇게 해서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할 때 겐샤이죠. 그 아이의 그 글에 내가 끊임없이 대응해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 아이하고의 끈을 연결을 했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내한테 연락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하고만 연락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목이 보이시죠? 우리 봄이 학원이라는 강릉에서 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지금 선생님을 꿈꾸는, 수학 선생님을 꿈꾸는, 근데 내가 바라는 학생이, 고마워, 진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꼭 교사가 되기를, 현장에서 만나기를 진짜 바라는데, 우리 진부고등학교에서 교사를 꿈꾸고 두 동아리가 그때 같이 왔었다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진부고등학교 학생인데 대구에 있는 선생님을 만나러 경상여중과학실까지 가도 되느냐고. 정말 왔어요. 학생들이. 진부에서 대구까지 거의 왕복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죠. 근데 그렇게 왔던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까지 컨택이 되는 아이는 또 무슨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알게 모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니 또 다르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여기에 사회를 갖던 애가 그날 저를 섭외했어요. 섭외해가지고 두 번째 강연이 어디였게요? 저의 모교인 경대에서 학생들 100명을 110명인가에 나갔죠. 모교에서 강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저 말랑말랑학교가 바로 두 번째 강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강연에 걔가 MC보러 와줘가지고는 막 끝나자마자 막 저 소개하더라고, 이거 소개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한다, 그냥 끌린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연을 했었고, 강연자 모습이에요. 이때 진짜 열기가 뜨거웠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범대학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그리고 과에 기억이 크게 좋은 게 없어서 과하고 내 컨택이 잘 안 되면서 정말 한 30년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내가 나온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책이 그 두 번째 꿈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꿈은 제 스스로가 만든 테이블 강연회. 작가를 어렵게 막 어디 찾아가서가 아니라 작가가 나를 찾아오게 할 수도 없을까? 아니면 그냥 퇴근길에 작가하고 차 한잔 할 수 없을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막
엄청나게 밀려들어서 요거 보이시죠? 요 주인공은 여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최강학원 CEO십니다. 저를 서울까지 불러서 테이블 강연을 하게 만들어준, 저의 꿈을 이루어주게 만들어준. 근데 이 사람하고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고 이걸 기획하고 여기 딱 왔는데 소름 끼치는 단어를 하나 딱 얻은 거예요. 이 블로그에서 나를 초대하는 글을 하면서 내 인생의 정답지라고 나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런 어떤 영감?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딱 1대1로 만났어요. 1대1로도 테이블 강연을 하거든요. 했을 때 그분이 자기가 삶에 있어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50이 되기 전에 샘정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고여오는 거야.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저의 버킷리스트인 꿈 하나를 이루는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근데 이런 감동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가면에는 여기서 느끼시나요? 여기까지는 저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등급이라서 각자 그 사람들한테 행동하게 만들죠. 코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길잡이를 떠나서 이제는 코칭, 그렇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발 앞서가면서 야,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근데 해내더라는 거죠. 새로운 건, 낯선 걸 가지고 하면서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정말로 겐샤이에서 출발해서 길잡이에서 코칭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은 겐샤이를 넘어서 뭘 따라? 길잡이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길.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가면 또 어때요? 옆에 두 사람이 또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전 영화 중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오라라고 하는 사회 선생님 숙제에 내가 몇 명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각각 또 착한 일을 하면 그렇게 번져나가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라고 한 소년의 꿈을 닮은 그런 영화였었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가는 길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작가까지, 처음에 문작가는 앞에 두 번 했는데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길잡이가 돼준 거죠. 앞에 하는 거 보고 그래요? 쌤, 나도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미 그대가 길잡이가 돼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서 가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네 강연회, 제가 꿈꾸는 가장 이상의 강연회가 동네 강연회거든요. 왜냐하면 교사 연수를 해보면 많은 곳에서 요청이 와요. 그러면 대도시에서 선생님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강사료도 사실은 많이 받겠죠. 내가 오가는 차비도 안 들고 하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학교는 대구에 있는 저를 부르기도 조심스러운 거야. 선생님 너무 멀어서. 근데 사실은 저희는 학교 선생님도 10명도 안 되고 드릴 예산도 별로 없고, 근데 좀 모시고는 싶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꿈꿨던 게 학교도 그렇지만 진짜 동네는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장님하고 컨택을 한번 해봤어요. 이장님이 내 뺏기 없다, 내 뺏기. 그런 거 들을 사람 다 할래고, 쌤 오신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실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돈도 못 줘요. 그래? 그러면 설마 나를 부르는 한 사람은 있겠지. 그죠? 그리고 돈 딴 데 벌어서 그 돈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정말 문화의 혜택이, 강연의 기회가 너무 없는 산골 오지마을, 그리고 섬마을, 어디든 시간이 되면 거기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일제중학교에서 섭외가 왔을 때도 똑같이 대구 시내에 같은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골 학교를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는 올 수 있는 사람이 나 아니어도 있으니까. 나 아니어도. 그래서
그래서 이 동네 강연회를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바로 이루어주는 분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 초등학교 3학년이 만든 거야. 햇살 농장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만들었는데 이 집은 이제 세 가족이 다 변했다 그러죠. 철입농부라고 혼자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베란 뭐라 그러죠?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큰 통유리로 그 사과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인들에게 한 번씩 시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 햇살 농장님이 제 시를 받고는 가족들한테 읽어줬대요. 가족들이 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삶이 바뀌었죠. 근데 어느 날 철인농주님이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공책에 막 뭐를 적으시더래요. 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진다. 이미 이 사람은 무엇이 됐어요? 길잡이가 된 거죠. 그 길잡이 때문에 자녀도 남편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또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는 또 다른 길잡이가 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강연의 크기는 아까처럼 1명, 2명도 만나지만 200명, 300명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강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또 짜릿짜릿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해봤는 게 전남교육청인가 3,000명 한꺼번에 모시고 해봤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근데 그럴 때는 그 나름대로의 짜릿함도 있지만 1대1, 2대1 이렇게 작은 규모는 그 밀착 정도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학교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있는 학교.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 어렵게 크롬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블로그, 책 삼각형의 구도로 구성을 해놓으면 말랑말랑한 학교가 구성이 되면 자기하고 편한 쪽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 나와 컨택이 될 거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나는 어떤 꿈을 이룬다? 국민 단위의 꿈을 한번 거창하게 이루어 보겠다. 그리고 이런 주문도 막 들어오지요. 안동교육청에서 연수를 하는데 170명 가까이. 그래서 그 연수생들에게 한 번씩 다 주고 싶다. 그래요? 그건 내가 파는 게 아니어서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보라 라고 하지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날 도와주지 못해 일을 쓸까? 이러한 것들. 경북고등학교도 고3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준비한 것이 말랑말랑 학교 40권. 그러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복권으로 반 아이들이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책을 읽고 선생님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학교에 와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 40권으로 인해서 경북고등학교 3학년 전체 아이들의 삶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구게요? 일어나 보실까요? 최옥주 작가님.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이분도 곧 이제 전자책을 출간을 하실 이미 다 표지 작가가 되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꿈을 이루어가는 걸 보는 거는 진짜 소름이 돋을 만큼 행복한 일이죠. 왜냐하면 최혁규 작가는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동시에 제 꿈을 이루어준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난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꿈을 이 사람이 너무도 고맙게 나에게 이루어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유정희미가 책을 냈는데 부산 영어방송국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10권을 샀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도 아직 책을 선물 안 했거든요. 책은 사서 보는 거예요. 책은 사서 보는 거예요. 사서 보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책 나왔다면 책 한 권 안 주나?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은 사서 보세요. 내가 도서관에 기준은 하지만 책은 사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정임 책을 내가 10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책이 거기에 쓰일 자금. 그럼 내가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선생님 이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난 누군가가 잘 되는 게 진짜 좋더라?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흥치뽕으로 왔어요. 저 가진 자의 여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같이 가기를 바래요. 같이 가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최 작가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내가 한참 울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 자기 내면에 있던 그 꿈을 끌어내서 나한테 꼬박꼬박 담임쌤이라는 말랑말랑 학교에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담임쌤이라고 불러주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꿈을 끌어내어서 내 앞에 꿈의 증거를 딱, 제 꿈을 이루어준 그 증거를 저기에 딱 갖다 내미는데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진짜 울컥했었어요. 이거구나. 진짜 내가 제대로 내 소명을 찾은 거 맞구나.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자기 확신이 100% 있는 사람은 없죠. 가면서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거 엉뚱한 거 아닌가?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렇지만 저의 이제 삶의 모토가 가보고 아님 말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그런 거로 가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그 길 괜찮아요, 맞는 것 같아요, 쌤 가세요 등 떠밀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강릉에서까지 온다. 내가 가장 강조한 게 뭐였어? 행동하는 사람.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근데 행동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명, 200명의 관객이 문제가 아니죠. 저 행동해 주는 한 사람만으로도 저는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미 꿈을 매일 이루면서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더 놀라운 거 있어요. 블로그에 이렇게 일주일 전 표지처럼, 즉 표지판처럼 제게 한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글을 쓴 블로그 이웃이 있더라고요. 어디 살게요? 중국 익산에. 서울 가는 것보다 대구 오는 게 더 힘들대요. 그런데 11월 10일 대구에 갑니다. 누구를 만나요? 날 만나러.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 보고 테이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야 될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과감히 휴직을 했어요. 해보고 싶은 걸 해보겠다고. 그 경제적인 안정감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막 세상에 나왔는데 그 순간 내가 블로그 이웃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할 수 있을 거다 한마디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저 테이블 강의에 상담 기부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을 하나 권하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해주고 변화로 이끌어주는. 그게 그 사람은 너무 하고 싶대요. 학교 밖 학교를 꿈꾼대는데 학교 밖 학교를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길의 방향성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길을 발견하는 길잡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코치로 저는 이미 옮겨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온 심장을 다해 행동하는 올린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 학교가 말랑말랑 학교거든요. 그게 시발점이 되고 거기에서 씨앗이 듬터서 정말로 모든 사람, 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온 심장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 되게 행복하겠죠. 근데 결국 그걸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지. 왜냐하면 나와 내 이웃이 같이 행복해야 진짜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사는 사회가 행복해야 내가 진짜 행복한 거니까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위해서 좋은 일 하네. 아니 나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겐샤이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죠. 놀랍죠? 사관. 놀랍지 않으세요? 저의 천만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햇살 농장에서 저 사과를 길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국민장님이 되려면 최소한 이 책은 한 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000만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요정이 되겠다. 그래서 이 댁에서는 저를 부를 때 1000만 요정님께서 1000만 요정 서로 저를 그렇게 부른대요. 왜?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면 그 꿈이 더 빨리 이루어질까봐. 근데 놀라운 건 아랫게 택배기사 아저씨도 불러주세요. 전화와가 1000만 요정님 가시면 깜짝 놀란 거예요. 점심시간 뭔데요? 하니까 택배가 뭐지? 이랬는데 문자를 그 전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 보니까 1000만 요정님 고객님 오늘 택배가 그 눌러버려지 보니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름조차도 안 부르는 거야. 왜?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꿈을 응원해주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까지 제가 당장 CF 한 장 찍었죠. 투사 이걸로 다 바꿨어요. 사람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라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다들 야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햇살 농장은 이미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코치로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삶의 변화를 저희 딸까지, 저희 남편이 아시죠? 제가 여배우 스폰서 윤스포까지 정말 소름 돋죠. 그들의 정성이 결국은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더워 죽기도 하고 이 빨간 바지 자켓을 왜 입었느냐 하면 사람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근데 저는 외면도 아름다워야 된다. 이걸 거치장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왜? 그 아름다운 치장을 해서가 아니라 어떨 때 예뻐지느냐 하면 내가 나를 예뻐할 때. 내가 나를 예뻐할 때. 그래서 저의 트레이드 마크를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 시간이니 폰을 좀 꺼내주세요. 빨리 꺼내주세요. 이거 셀카예요, 셀카. 셀카를 찍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앱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앱 안 돼. 앱 안 돼요. 왜냐하면 앱을 통한 사진은 나의 본질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나의 직시할 수 있는 연습. 최고의 셀카 각도를 찾으세요. 한 10장은 찍어야 나올 거야. 자, 요거 해야 돼. 요거. 네이버 인물 사전에다가 이렇게 찍었다는 말이야. 인물 이영미 검색해보면 이 사진이 나와요. 자, 셀카 10원. 안 찍히네. 다시. 자, 보이시죠? 오고. 자, 각도. 자, 보이지? 최대한 이쁘게, 최대한 웃으면서. 이쁜 척 제대로 해야 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그 누구도 아니야. 아무도 필요 없어. 자, 다양한 각도로. 네, 이거 찍고 벗으려고. 근데 그것도 아름다워지지만 내면도 아름답습니다. 난 언제나 예뻐. 네, 제가 선생님들 연수에 한 320명인가 있는데 거기에 장학사님 저를 모시러 왔어요. 강사님 되게 스타일리시합니다. 이러길래 제가 저는 단 하루도 예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랬더니 장학사님 길을 못 가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난국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강의 가면, 특히 선생님들 강의 가면 옷도 화려하게도 많이 입지만 첫 마디가 늘 이렇게 말해요. 네, 놀라셨죠? 이러면 뭘 놀래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뭘 놀래야 될까? 강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러면
너무 예쁘죠? 이 강사 이렇게 예쁘기 진짜 드문데 이러면 얼떨결에 끌려오는 거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가 결국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언어가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친조카가 와 있어요. 바로 밑에 동생의 아들. 근데 엄마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엄마가 훨씬 예쁘잖아. 맞지? 우리 남편이 저희 집에 연애할 당시에 처음 놀러 와서 문에 들어서다가 했는 첫 마디가 있어요. 저한테. 네가 제일 못한다. 저희 집 딸이 4명이거든요. 친정 어머니도 우리 집엔 할머니가 제일 예쁘겠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예쁘시고 다 예쁜데 그 당시 남편이 또 왔는데 내가 하도 예쁜 척을 하니까 예쁜 줄 알았는데 자기 여친이 더 들어오니까 그 속에 끼니까 내가 제일 못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제일 어떻게 여친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저희 친정어머니랑 이제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한마디만 하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진짜 미인이세요. 거기다가 약간 탐미주의자인 거예요. 예쁜 것이 1순위. 근데 이 22의 첫 아이를 제가 낳았더니 기대와 달리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우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만성결막염으로 평생을 고생하시는데 눈 아프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이제 네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못나게 안 났으면 내가 그렇게 울지도 안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친정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게요? 네 죽을 때 아깝지 싶은데 엄마가 보기에 계속 야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더 예뻐져 간다고 생각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정이 밝죠. 잘 웃고 그리고 나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스타일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딸이 점점점 예쁘다라고 생각. 거기다가 볼 때마다 저 너 예뻐졌죠? 라고 강요를 하죠. 그럼 얼떨결에 예뻐졌나 보다. 근데 제가 학교 분양을 해보면 이거 되게 효과 있어요. 처음 만나가 여러분들은 영광인 줄 아세요? 이러면 딸이 너무 예쁘죠? 이러면 좀 근데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러죠. 아니 반 아들을 다 북한 아들을 만들어라. 왜요? 이러면 당연히 아들만 나오면 너무 예쁘죠?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쁜 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저 정도 예뻐해도 괜찮네, 잡혀갈 일 없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좀 아름답고 예쁘다는 걸 알면 좋겠는데 뭘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걸 꼭 해요. 얼굴이 너무 크다든지 코가 너무 낮다든지 피부에 뭐가 많이 났다든지. 아니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쁘지 않다는 걸 자꾸만 못을 박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 다른 선생님 와 계시지만 우리 반 애들은 내하고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해요. 왜? 옆에서 얼굴이 조그만해지. 내가 적은 얼굴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담임하고 사진 찍으면 애들 철린말이야. 서로 안 한다 하는데 우리 반 애들은 엄청 좋아해요. 왜? 내 옆에 있으면 지 얼굴이 요만해지니까 일단 다리 옆에 붙고 봐야 돼요. 붙고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옷을 이렇게 받으면서 진짜 하늘이 진짜 나를 돕는구나. 왜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입으려고 했는데 아래처럼 추웠으면 얼어 죽죠. 맨다리로. 근데 맨다리로 와도 괜찮을 만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다리 전체 하나가 화상 용터예요. 근데 잘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이 이쁜 얼굴 놔두고 꼭 다리에 눈이 먼저 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궁금하면 물어보면 될 텐데 표정이 다 드러나죠. 그러고 꼭 하는 말, 수술하지 그랬어 이렇게. 내가 아무렇지 않아가 그냥 사는데도 왜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고마웠죠.
제가 20살 그 책에 썼었는데 우리 작은 애가 아프잖아요. 심장권 수술해가 흉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똑같다 비나는 여기 흉터, 엄마는 여기 다리에 흉터 하면서 어머야 이 흉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도 처음엔 요즘 자존감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자꾸 장점을 찾아라. 근데 장점은 약간의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존감을 키워주지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장점이 있으면 그럼 결국 단점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장점 단점을 가려가 장점이 있어서 내가 좋고 그러면 단점이 많으면 내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장점 단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가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손이 엄청나게 두껍고 특히 악수하면 남자들이 깜짝 놀라, 여자들은 한 손이라 지지도 못하고 손이 워낙 크고 두꺼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반지는 특별히 블루로즈, 아마 여러분들 제 블로그 글 읽으면 맨 밑에 보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흑조와 블루로즈 이걸 맞춰서 이런데, 웬만해가지고 여자 반지에 제 손가락이 없어요. 22호를 끼거든요. 여자 제일 큰 게 17호예요. 기성으로 나오는 게 10호나 10호라는 반지는 새끼손가락에도 안 들어가. 네. 그래서 제가 반지를 딱 사러 가면요, 아가씨들이 이걸 많이 들잖아 이러면 사이즈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괜찮아. 이것도 끼죠. 그러면 어머 맞추셔야 되겠네. 아니 이걸로 주세요 이러면 사이즈가 작은데 딱 맞네. 왜? 반지를 여기까지 끝까지 끼워야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내 끼고 싶은데 아무데나 끼면 뭐가 문제예요? 저는 아무데나 잘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20년 전부터 그랬는데 어느 날 반지를 막 아무데나 중간에 끼니까 연예인 중에 막 패셔니스트라고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어. 난 지인 적부터 그랬는데 뭐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손가락이 굵어서 내 스스로가 원칙을 바꾼 거죠. 반지는 들어가는 데까지만 끼면 된다. 기준은 내가 정하면 되는 건데 기준 내가 정. 근데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강연을 가면요, 특히 교감 선생님이나 관리자 강연을 가면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강사님 그 반지 좀 깨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요? 눈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끼고 왔습니다. 여기에 반지를 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의 사고도 그렇게 가둘 거 아니에요. 반지는 그렇게 끼면 안 돼. 반지는 여기까지 끼는 거야. 근데 아이가 여기까지 끼고 있으면 얘야 그거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 그 아이가 선택하는 걸 인정해주면 되는데 자꾸만 만들어진 틀, 사회적인 관념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저는 반지는 사이즈 관계없이 예쁘면 그냥 사요. 들어가는데 그냥 끼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삶이 진짜 편해지죠. 반지 사이즈 없어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못 사는 짜증 날 필요 없고, 그리고 아무데나 끼니까 야 세련됐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말랑말랑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이 정말 조금만 더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른다. 그래서 뭘 하자? 나는 나를 예뻐하자. 이게 삶의 모토,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전 국민 1인 1셀카 운동을 벌여볼까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정말로 예쁜 모습으로 나를 찍어보는 것,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것. 제가 표정이 많이 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봐도 에너지가 넘쳐요, 굉장히 밝아 보여요 라고 하는 이유는 셀카 덕분에 셀카. 왜냐하면 내가 나의 모습을 직시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굳어 있는지, 얼마만큼 무뚝뚝한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알거든요. 그러면
셀카를 찍으면서 얼만큼 웃어야 하는지, 얼만큼 표정을 풀어야 하는지를 자꾸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표정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 1셀카 운동 본부를 하나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예요? 저와 관련된 숫자예요. 몸무게 83 비슷해요. 32 허리 비슷해. 30 나이 경력 23 2. 저거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누군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잘 쓰라 그러거든요. 숫자를 내놓고 저 숫자로 나를 유추하여 보세요. 이걸 만들려면 내가 나를 관찰해야 되거든.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전에 나를 제대로 관찰하고 나를 어떤 숫자로 표현해 볼까 하는 것. 그래서 학급 운영할 때 저걸 쓰는 편인데 83은 1983년 경대사범대학 생물교육과에 입학했고 32는 87년부터 시작해서 32년차 과학교사라는 것. 30살, 23살에 두 아이의 엄마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함정이 있죠. 진짜 내가 없죠. 어디를 다녔고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말랑말랑학교 앞에 저자 소개를 좀 살짝 색다르게 해놓았죠. 그게 일명의 일종 자소서 샘플이에요. 무슨 일, 누가 명함을 받아보면 어디에 현직 회장, 전직 회장,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맡고 있는 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를 표현하는 숫자는 이거죠. 이거 뭐예요? 천만 요정의 꿈을 이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나를 표현하는 숫자가 뭘까라는 것. 몇 년도부터 뭐 했고 누구 엄마고 몇 명의 아이가 있고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나. 자, 가장 자기를 표현할 숫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뚝뚝 떠오르는 거. 고민 안 해봤죠, 그죠? 고민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늘 얘기하면 누구 엄마예요? 내지는 어디 뭘 해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일, 진짜 나를 표현할 숫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거. 누구게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방탄 맞죠?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방탄소년단과 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재벌, 빙고 또 하나, 또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얘들이 내 거 뺏긴 거 아닌가 싶어요. 이들의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슬프던 니, 아프던 니, 더 아름다울 니. 두 개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이죠. 이걸 이어주는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려면, 자, 이들이 유엔에서 연설했었죠. 연설문 무엇이 쭉 읽으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 내가 조금 전에 뭐 했죠? 여러분한테 숫자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죠. 얘가 아마도 날 벤치마킹 한 거야. 더 놀라운 거요. 조금씩 저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랑말랑학교가 첫 출발이 뭐예요? 변화를 위한, 바로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자존감의 콧대를 뽀떡하게 만드는 바로 방탄과 샘정의 공통점이에요. 나 자신을 지금 사랑해서 이미 지나간 거에 상처는 그냥 치우고 아니라 그냥 버려도 돼. 그리고 지금에서 출발해서 나를 조금 더 사랑하면서 아름다울이죠.
근데 그 미래는 그냥 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움직여야 온다는 거죠. 꿈만 꾸고 있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 없이. 지금까지 많은 책들이 치유는 해줬어. 그래, 너무 아팠어. 이제 안 아파도 돼. 위로는 받았어. 그런데 거기서 끝.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저의 소명은 코칭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코칭 책은 자기 코칭, 자기 개발할 수 있는데 나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학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학교. 멜랑멜랑학교 읽어보셨는 분들은 아실 텐데 표지가 2장 있죠. 맨 앞에 세상 어디에도 있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표지와 안에 속표지가 똑같은 게 있는데 이미지가 책 위에 학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만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학교.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 4장의 빼곡한 편지 보이시죠? 제자가 다른 아이들보다가 나이가 많은 제자, 학교가 힘들어서 같이 졸업하지 못했던. 근데 그 아이가 졸업하면서 졸업만 하려고 온 고등학교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 꿈도 생겼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자, 우리 친절한 세인씨 하민의 작가 기억하죠? 친절한 세인씨가 하민의 작가의 북 콘서트를 열어줬었어요. 제가 대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갔죠. 누구 때문에? 저의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이가 하는 일이 CS 교육을 하는 아이. 이미지 컨설팅과 관련된 저분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사람닷컴을 갔었거든요. 그때 하민의 작가가 우리 제자에게 물었어요. 어떤 선생님이었어? 물었을 때 우리 이 아가씨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셨는데 저희 모두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내가 퇴근하고 그까지 갖는 그 노고가 정말 있구나 라는 감동을 줬었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 감정적 소모가 크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링크가 이번에는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까 안 되네. 제 블로그에 와보시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후배가 막 우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하는데 네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이 일도 제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표는 안 나지만 얼마나 수고를 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내가 보통 쭉 끝까지 읽으라고 저 뒤에다 결론을 주는데 그날은 딱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고도 정말 그러면 그건 정말로 뭐 신고를 하든지 뭐 해야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잘 알면서 그렇게까지 할까? 근데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이해받으려고 약간 과다 이해증이 아닐까?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는 타인을 얼마만큼 이해를 할까? 나는 어떤 창을 타인을 보고 있나? 제가 이 사진은 아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할 때 보호관찰 받던 청소년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저를 위해서 차려준 밥상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썩내면서 아야 밥상이라도 좀 차리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생파 모르는 그 아이를 매주 한 번씩 만나 서너 시간을 반기지도 않아 열심히 하려고도 하되 이런 애를 내가 미쳤다고 일을 하나. 근데 그 애 만날 때 우리 애들은 짜장면 시켜 먹어라, 할매 집에 가 있어라, 친구 집에 가 있어라, 우리 애 둘을 외롭게 하면서 너무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거든요. 내 아이를 위한 투자다. 내 아이 이웃이 행복해야, 내 아이가 사는 사회가 같이 건강해야 내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주는 마음 1이라도 떼서 다른 아이에게 주자. 그 마음으로 갔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밥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이 팍 났어요. 그래서 아야 이렇게 했더니 가희가 쌤 우리 집 밥상이 없어요. 태어나 18살 되도록 가족과 함께 밥상에 그릇 얹어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 그 순간 제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창으로 세상을 본 거죠. 어떻게? 웬만한 집에는 단칸방이어도 소반 하나는 있을 거다라는 나의 고정관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가 나에게 이 순간 이 가르침을 주려고. 전 종교인은 아니에요. 제가 약간 그런 필이 도는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집사님과 정말로 감동입니다 이래서 아닌데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 순간 그 에너지를 정말 느꼈거든요. 아, 그래서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절대로 미리 나의 생각을 고정짓지 말자는 거죠. 그날도 물어봤으면 됐어. 종각 왜 여기 차렸어? 이렇게 물었으면 정말 자기의 아픈 치부잖아요. 드러내기 싫은. 그러면 그래도 좀 덜 상처받고 쌤 이래가지고 이랬어요 할 텐데 나는 이미 썸 다 안 했는 거야. 섭섭한 마음 다 표현했어. 아야까지 다 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다 타인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 내가 그래서 이해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다르구나. 놀라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몇 학년 작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탁 느낌으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중3 작품이죠. 자폐가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놀라운 통찰력이 있죠. 신기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과학 시간.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더 중요한 건 색깔이야, 색깔. 제가 검은색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중충한 색 싫어하고 보다시피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3월에 만난 수업에서 12월에 그 아이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내한테 먼저 말을 걸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색이 좋아하면서 딱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핑크, 하늘, 연두, 주황, 밝고 파스텔. 내가 좋아하는 색들만. 그 아이가 1년 동안 나를 관찰하면서 알아낸 나에 대한 결과죠. 그러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걸 검은색을 칠했는데 쌤이 검은색을 싫어하는 걸 아는데 자기는 검은색이 좋고 저 머리를 자기가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발레를 배우는데 나 진짜 이날 웃겨 죽을 줄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거울을 받는 방향에서는 제가 통거울 가운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안 되니까 4년을 배웠는데 늘지를 않아 이 발레가. 그래서 여기 카메라 보이죠? 요걸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의 각도에서 보면 제가 거울과 거울의 이음 딱 여기 서 있어가지고 세상에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1시간 내내 제가 2배로 튀겨져가지고 꿈에는 정말 1도 상상을 못하고 열심히 한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우리 어떻게 찍혔는가 뭘까요? 영상을 했더니 선생님하고 나하고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발레 선생님보다 내가 등치가 2배는 되는데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제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죠. 뭐냐면 요 각도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 니 그렇게 뚱뚱하게 해가 발레는 무슨 발레? 이 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야, 니 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얘한테 보이는 나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사실은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시선에 그의 각도에서는
1시간 내내야 나를 이렇게 찍어놨다니까. 근데 내가 또 얼짱 각도에서 찍으면 이게 보여. 봐. 다리 쭉쭉하고. 이렇다니까. 이런데 야마. 근데 그때도 내가 깨달았지. 이야, 이 동영상 각도조차도 날 이렇게 돕는구나.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안 놓았으면 이런 사진을 일부러 찍으려고 해도, 그러고 만약에 내가 일부러 이 각도에 놨으면 카메라가 의식이 돼가지고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난 진짜 1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날따라 이 카메라에 담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했다고 했는데 뭐라네 이라고요. 놀라운.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뽀글뽀글 밤에 했더니 전부 다 그래. 학교 갔더니 뭐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런 머리를 했냐고, 뭐 다시 풀든지 아니면 뭐 더 기르든지 아니면 웨이브를 더 좀 뭐 부드럽게 하든지. 근데 저는 1도 기회 안 나거든요. 그 끝이에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그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그래 학교에 가 내가 수업하러 갔더니 쌤 머리가 이래가 내가 왜요? 이랬더니 예쁘지? 이랬어 내가. 자 얼굴 예쁘지가 여러분 근데 낯설어요. 곧 익숙해집니다. 이랬더니 그 아이가 수업 마치고 와서 저한테 그랬네요. 쌤은 되게 이상해요. 왜요? 이랬더니 우리 엄마는 파마를 하고 오거나 이러면 예쁘나? 어떤 너? 괜찮나? 어울리나? 괜찮나? 자꾸 내한테 묻는데 선생님은 내한테 한 번도 안 묻고 머리가 가는 순간 예쁘지?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왜 자꾸만 타인의 인정을 받아서 나를 인정하려고 하느냐는 거지.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건데 야, 니 그게 왜 그래?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한 번은 호피드레스를 입고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치렁치렁한 호피드레스인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근했더니 저희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와서 선생님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뭐처럼 차를 갖고 왔나 싶어요. 뭐 타고 택시 가니까 240번 이랬어요. 그러더니 너무 놀라면서 버스에 있던 사람이 다 안 쳐다봐요. 이러면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안 봐가 날 보는지 모르겠는데 호피드레스 입고 버스 타는 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폭이 넓어가 일단 얘가 안 밟고 버스 타야 되고 한 40분 오기 때문에 이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 뭐 해야 돼? 빈자리를 찾아가 빨리 가서 이렇게 앉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 그러고 나는 그냥 애가 띡 찍고 또 찍을 때 치마 넓어지면 안 되니까 이 붙들고 얼른 가가지고 앉아가 창밖 보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봤는지 안 봤는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 본인들 이상하게 하겠지. 아침부터 저래가 어디를 가노? 그래서 웬만한 오늘 같은 날은 뭐 택시 타지 뭐 이런 생각. 근데 내가 그걸 일일이 해명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 학교 갔더니 전부 다 어디 파티 가요? 네, 파티하러 학교 왔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소녀들 알랑가 모르는데 억수로 성날 때가 있거든. 너는 매일 성이 나지만 선생님들도 가끔 성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파티복으로 가거든요. 네, 파티하던 내 삶을 내가 파티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씩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황당히 하셨는데 말도 안 들으니까 뭐 니케라 근데 얘 정말 너무 놀랐잖아요. 어떻게 요 정중간에가 정말 저거. 근데 내가 뭐 누르다가 동영상 자체를 날려버려. 이게 있었으면 정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진짜 완전 어디 개그 뭐 엽기 뭐 이런데 보내도 대상 탈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난리를. 한 번 더 찍으세요. 근데 한 번 더 찍으려고 하면 의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지 않죠. 이때는 저는 제가 정말로 예쁘게 찍히는 줄 알고 한껏 예쁘게 하면서 찍었는데 영상을 보니 이렇더만. 자 보세요. 글자를 봐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제가 썼는데
다 다른데 아이들에게 하나도 같은 게 없이 모두 달라요. 다름에 대한 불안이 소녀들 좀 많죠. 왜냐하면 내하고 뭔가 같지 않아서 카톡방에서 싸우는 것 때문에 정말 여중에서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들어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째려봤어요. 걔는 너 왜 째려봤니까? 제가 뭘 째려봐? 저 눈빛이 원래 그래요.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어떻게? 근데 하루에 12번도 더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엽록체 수업을 할 때 물어요. 인간에게 엽록체를 이식해서 식량난을 해결하며 보자. 자, 장내 의사 선생님 꼭 이루세요.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야 배고파 하면 팔 하나 햇볕에 내리면 광합성애가 야 이거 해결되면 참 좋겠다 하니까 애들 뭐부터 생각하냐. 그러면 쌤 슈렉이 되는데요. 왜? 엽록체는 그 말대로 녹색이니까 그러면 피부색이 녹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 자원하십시오. 우주에 전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해 줄 사람. 그럼 애들은 미쳤어요. 내 혼자 다 살색으로 있는데 나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 그럼 우리 모두 하자. 우리 모두. 그런데 한 사람만 또 자원을 내라. 누구? 인간 본연의 모습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니? 한 사람 살색으로 남아있을 사람. 애들 또 미쳤어요. 다 초록인데 내 혼자 뭐 어쩌라고요. 개성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어느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할까봐 진짜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TV도 우리 애가 대화할 내용이 없대요. 근데 우리도 TV를 20년 넘게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나서 TV 이야기밖에 할 게 없으면 그 친구 안 해도 되고, 내 안 보고 자는 사이에 그 애가 고맙게 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들으면 되고, TV 1시간, 2시간 끝까지 안 봐도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한 이야기 다 알고, 저는 그걸 안에서 대화에 끼지 못한다는 말을 잘 이해는 못하겠던데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 내면이 사실은 단단하면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데 자꾸만 공통점이 있어야만 친구가 된다. 같은 것이 있어야만 친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질문 좀 다시 받고 마칠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최소한 2마리의 애완견 몇 마리 있어요? 있다니까. 너 있다고 여기 있잖아. 몇 마리예요? 어? 한 마리? 없어? 어떨 일이 아닌데. 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우리는 이렇게 예쁜 애완견이 전 국민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떤 애완견? 평견과 선입견이죠. 제가 아까 했었던 건 2가지를 다 한 거예요. 걔 보고 아야 밥상이라도 차리지 라고 했는 건 뭐예요? 다 있는데 왜? 그리고 편견. 야 이 자스가 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매사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 그게 똘똘 뭉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누구 그림이에요? 제가 착각한데 능해요. 뭐 아주 비과학적인 사람.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 피카소적이지 않죠. 그래서 좋아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거 보여주거든요. 학교에 앉은 여러분 모습이에요 하면 애들 전국의 학교를 내가 100몇 개 이상 갔는데 다 똑같아요. 옆에 하고 니가 자기는 아니래. 진짜 학교 아들하고 비슷하죠. 맞죠? 개슴츠레 앉는 구부정한 어깨 팔짱 끼고 막 일의 의욕도 없이 앉아가지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애들 썩냅니다. 답은 쌤이 알잖아요. 왜 모르는 애한테 자꾸 물어요. 묻지 말고 쌤이 그냥 대답하고 다 해요. 근데 놀랍게도 지는 아니야. 전부 다 자꾸 서로가 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일찍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 잡아먹혀 죽는데, 새는 한 끼 정도 굶는 생존의 문제는 아니야. 벌레는 죽는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강자의 논리만 펴죠. 강자의 시선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박현욱 작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박현욱 작가가 책에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책을 내가 꼭 읽어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박현욱 작가의 사회를, 미래를 내다보는 그 통찰력을 정말 소름이 돋도록 경험을 하거든요. 그 중에 아내가 결혼했다에 보면 아내가 진짜 2번 결혼을 하죠. 바람이 난 게 아니고 정식으로 2번 결혼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과잉 가정. 우리는 결손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함부로 누구의 소중한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손 가정이 구성원이 부족해서 결손 가정이 아니라, 구성원이 다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진짜 결손 가정이다. 우리는 그런데 왜 한부모 가정,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제가 말랑말랑 학교에 피부색이 다른 아이를 넣어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미 우리 아이들 이 땅에 사는. 근데 왜 그 아이들을 다문화 아이라고 하나의 이름을 지어서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못 박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편견이 존재하는데, 그냥 아이지, 그냥 아이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다문화 아닌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문화 아니야. 남편하고 다문화라가 지금도 내 30년째, 원래 30년인데 오늘도 찢고 벗고 싸웠는데, 다문화 가정 아닌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거를 이미 그 오래전에 박현욱 작가는 이 사회가 이런 것, 이거를 과잉 가정이라는 걸 가지고 오면서 통찰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말 또 있어요. 대한민국 10대들의 공공의 적이 누군지 알아요? 10대들의 공공의 적. 그 집안 엄친하지 마. 엄마들 말은 그 집안은 공부도 잘한단다. 그 집안은 말도 잘 듣는단다. 그 집안은 희양하단다. 근데 우리 집안은. 그래서 제가 학교에 아이들한테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엄친아를 이야기하면, 그 집안을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찌그러지지 말고 통쾌하게 의욕 있게 일어나서, 힘차게 일어나서 엄마에게 손을 내밀어라. 가보자. 그 집에 어느 집인지 가보자. 그 집도 우리 집 보고 극하고 있지. 서로 세상에 완벽한 애가 어디 있어. 그리 잘 좋죠. 엄마가 뭐라고 하면 뮤직하면 손 내밀, 가봐요 어머니. 마지막에 가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나이스 불만이죠. 학부모 서비스가 애들 성적을 막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학부모의 성적도 올려서 공개하라. 아이들이 우리 엄마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몇 점인지 보고 싶으면 콕 걸리다가 봐야 공평하잖아. 맞죠? 엄마 거는 안 보여주면서 내 거를 보고 썩이 나가니 이 성적 보라지가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지. 불공평해. 그래서 아까도 성적표 떼오라 그래. 덕수죠. 그래서 내가 진짜 교육청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임이다. 그랬더니 잠깐 내 건 뭐 보여준다. 그래서 진짜 이제 마무리요. 꿈이 없는 어른에 대해서 2가지 인터넷 유머와 실제 인터넷 유머는 4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가 막 성이 나는 거예요. 딸한테. 김연아는 20살에 올림픽 금메달, 세계 금메달, 세계 정상에 올랐다. 니는 이게 뭐고?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미국 오바마는 아버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어른은 꿈꾸지 않으면서 자꾸 아이들 보고 왜 꿈을 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빗대 유머죠. 실제는 중학교 아이한테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재벌 2세요. 재벌 2세는
꾼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러게요. 아버지가 제발 꿈을 안 꿔요.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만나 내가 자꾸 꾸락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 아버지가 재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면 저는 자동으로 재벌 이사가 되는데 아버지가 꿈을 안 꿔요. 어른을 꿈꾸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꿈을 강요하는 세상. 꿈에 대해서 너무 강박증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진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로 진실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는 찾아야 된다. 그게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소명을 일깨워주려고 아까 그 놀라운 책 봤죠? 25쪽부터 40쪽까지가 한 번 더 있는 그 책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앞서서 어쩌면 또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내 속도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속도로. 그래서 예전에 빅마마 이혜정 씨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요리 교실하고 했었어요. 저 요리를 만나는 마침 이게 또 맞네. 이 책 나와가지고 한창 정말 베스트셀러일 때 쿡캔이라고 하는 요리 전문 잡지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오면서 빅마만의 스튜디오에서 같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정말 완전 전 국민이 아는 스타가 됐잖아. 그걸로 비교하고 치면서 나는 이 시골 대구 쭈기탱이에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뭐는 없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나의 속대로 열심히 즐겁게 가면 돼. 그리고 어제도 내가 포스팅하면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즐거워서 시작했는 일이 그 일이 무게가 너무 커져서 즐겁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겨레 한 기자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구시의 선생님을 분류하면 교육청 소속, 교육청 일을 하는 사람, 반대 전교조, 그 사이에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큰 우산으로 들어가면 되게 할 일도 많고 역량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쓰일 텐데 왜 저렇게 따로 혼자 놀까? 왜냐하면 저는 1순위가 저거든요. 일에 치여 사는 거 싫어요. 일 많은 거 싫어요. 그리고 우리의 윤수폰과 토요일, 일요일 48시간 붙어 놀아요. 그건 내 삶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슨 프로젝트 하나 하면 어디 가면 장학사들 아니면 장학관 정도 되면 밤 10시에 집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걸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를 이루었다. 난 10시에 자는데. 난 10시에 자거든. 우리 집은 마오도 10시에 자요. 9시부터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10시에 자고 편안하게 느긋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가 뭘 부탁을 해도 상대를 아니가 일단 내가 할 수 있나, 그 일을 해서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정도만. 그래서 욕도 엄청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연에 많죠? 그럼 전부 다 아름아름으로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좀 와줘. 어떡하죠? 생제가 그날 수업 때문에. 야, 내가 부탁하는데 너무하잖아. 안 됩니다. 갈 수 있으면 제가 기록해놓고 순번 지금 적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1순번. 너무 멀어. 1순번이. 자, 그렇지만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지 그렇지 않는 걸 넘어서 가지는 않죠. 나를 잘 조율하면서 돈 좀 적게 벌면 어때? 그리고 별로 안 유명하면 어때? 내 여기서 유명하잖아. 맞죠? 아, 진짜 내 이렇게 예쁜 남자 처음 봤죠. 이렇게 큰 사람 봤는데 뭐 어때? 그리고 분명히 천만 요정은 될 거니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길잡이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온 여러분들도 과제 하나를 냈고 자신의 소명이 뭔가를 찾지 못했는 사람은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소명을 찾고 그 일을 시작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정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건 다르거든요. 난 좋아하는 일은 쇼핑을 신상 좋아. 근데 그거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고 발레도 좋아하고
발레는 4년째 너무 안 늘어서 그걸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레복 입는 그 즐거움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큰애랑 나이가 같거든요. 난감해 하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늘 격려를 하죠. 그래서 알죠. 누구의 마음? 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의 마음. 선생님이 칭찬을 해도 이게 칭찬이 아니구나. 격려가 아니구나. 그리고 옛날에 하던 그 껍데기 칭찬과 격려를 버리게 되는 거죠. 도리어 상처구나. 왜? 너는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잘해. 이렇게 들리더라고. 애써서 했는데 그래 그거 이상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충분해요. 감동이 될 줄 알았는데 뭐시라? 그 내가 요만큼밖에 영향이 안 되어서 이걸로도 충분. 나 옛날에 진짜로 그런 칭찬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겉보기 칭찬, 겉보기 별자리처럼 그냥 말로 잘할 수 있어 최선. 그래서 제가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썼죠.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어도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무적정 무턱대고 꿈을 꾸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잘하고 좋아하고 또 막 돈이 되고 또 돈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 4개 중에 3개면 한다. 3개면. 그래서 동네 강연회나 이건 내 돈 들여서 가는 거죠. 그러면 좋아하고 잘하고 선한 영향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삶의 어떤 기준. 그래서 첫 출발은 겐샤이. 원하라 나를 예뻐하라. 나를 예뻐하라. 그래서 그 예뻐하는 연습은 원하라 셀카로 해라.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겠죠. 자, 폰에 제가 번호 삐리릭 한 번만 부를 거야. 010. 이제 여러분들은 재벌하고 인맥이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 재벌하고 인맥이 없었잖아. 그치? 이제 드디어 재벌하고 인맥이 생기는 거야. 고맙지? 오늘 이렇게 예쁜 재벌이고 010-7 하나 5 3 6 하나 0 7 됐죠? 7153-6107 그 번호로 여러분의 최고의 셀카를 이름과 함께 나에게 보냈어요. 뭐하라? 올린. 온 심장을 다하여 뭐하라? 행동하라. 강사님 예뻐 이런 것도 꼭 적고 오늘은 최소한 올린의 연수까지는 해서 가요. 나의 강연은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를 넘어선 행동, 나아감이 있어야 돼요. 나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찍은 사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찍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방탕과 나의 공통점. 과거는 버리고 더 아름다움을 밀어가려면 지금 해야 된다. 나중에 세상에 나중은 없어. 지금 할 수 있어. 지금 행동할 수 있어. 자, 이 세 소녀들 봐봐. 저 언니야가 강릉에서 왔대. 강원도 강릉에서 꿈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언니한테 아주 악수 한 번씩 하고 가요. 그렇죠? 오, 행동력이 너무 좋은데? 자, 경청. 학교 애들이 정말 경청을 안 해요.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이 실컷 설명을 이제 설명했으니까 하세요. 이러면 자꾸 뭐라 하드노? 자꾸 몰라. 그럼 뒤에 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 하겠노 나는? 뭐 하라 그랬어? 예쁜 셀카, 자기 이름, 오늘 소감 한 줄. 경청하는 습관은 겐샤이의 기본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찮게 느끼게 하지 말라는 건 최대한 존중하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일단 살짝 앞으로 내민 바디랭귀지, 그 다음 눈빛, 표정, 내가 온몸을 다하여 그대를 향해서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
겐샤이를 할 때 바로 뭐예요? 상대에게도 그렇지만 나에게도 어때야 될까? 나에게도 그런 태도.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혼자 밥 먹을 때 막 진주 목걸이 하고 먹고 이런 사진 막 올리는 거 봤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혼자 먹을 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대충 먹고. 저는 저 혼자 먹을 때 제일 잘 차려 먹거든요. 제일 좋은 그릇 꺼내고 사온 음식이라도 제일 이쁘게 세팅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안 했던 진주 먹거리까지 꺼내가 감고 밥 먹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 취소돼가 남편이 왔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우리 연수도. 니는 내만 없으면 잘 먹더라. 자기하고 먹을 때보다 훨씬 잘 차려 먹고 먹으니까. 네. 나는 내한테 잘해줘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타인이 내한테 잘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고 찡찡하고 남편이 안 해준다, 연인이 안 해준다, 가족이 안 해준다는데 잘 생각해. 나는 정말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야. 그게 겐샤이의 첫 번째예요. 나.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누군가가 상대만이에요. 나. 그래서 제가 준비한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해도 안 잡혀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시면 돼요. 아셨죠?